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2년 반 전,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아들 뺨을 때리고 말았고,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밤 11시,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집에 나타났어요. 엄마, 나 여기 있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나도 모르는 4억이라는 빚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보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꽃, 나무, 시장 풍경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미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박복순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남편 정수 씨는 6년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11월 중순, 찬바람이 제법 매서웠던 화요일 밤이었어요. 저녁 8시 뉴스를 보고 설거지를 마친 후 평소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무릎 담요가 필요해서 연한 하늘색 털실로 뜨고 있었거든요. 뜨개질 바늘이 털실을 따라 촘촘히 움직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이런 잔잔한 일상이 제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복도 센서 등이 며칠 전부터 고장났는지 깜깜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부품을 주문해야 한다며 며칠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구 하나 갈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현관문 쪽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깜깜한 복도에 누군가 서 있더군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같은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제가 인터폰으로 물어봤더니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누른 건가 싶어 다시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분명히 제 아들 민철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겁고 침울했어요.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워서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집안 불빛이 비치자 민철이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아, 제가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했던 민철이가 며칠은 씻지 않은 듯 머리가 기름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었고 청바지도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민철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민철이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문 닫아. 빨리. 민철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민철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더니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민철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제가 말을 하려는데 민철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혹시 누가 와서 나 봤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알겠지? 민철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앉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 저는 민철이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민철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고 눈가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78kg이던 몸무게가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물이라도 한 잔 마셔. 제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가져왔습니다. 민철이는 물을 받아들고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컵 하나를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고마워, 엄마. 민철이가 컵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민철이라면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밥 줘. 배고파 죽겠다.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렸을 텐데 지금은 너무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민철아, 그동안 어디서 뭐라고 산 거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제가 묻기 시작했는데 민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타나다니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민철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혹시? 민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다행히 발소리는 옆집으로 향하는 소리였고 곧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민철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철이에게 분명 큰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일일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민철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7시에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민철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너무 야윈 모습에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대로 된 밥 한 끼는 먹여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철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 봐도 대답이 없고 밥 먹으라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어디 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귀를 대고 들어보니 작은 코 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안심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철이는 말수가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속정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내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다가 살며시 식탁 위에 놔두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슬며시 내 방으로 들어와 다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내가 만든 음식은 엄마 음식은 항상 맛있어요 하며 빙그레 웃어주기도 했죠. 그런 아이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2년이 넘게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날은 5월 중순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어 있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철이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거든요. 42살까지 결혼 생각 없다던 민철이가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저도 기대가 되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집 청소를 하고 마트에 가서 과일도 사고 민철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옷도 새로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민철이가 왔어요.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제법 컸고 얼굴도 예뻤어요. 하지만 첫인상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계산적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차갑다고 해야 하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수정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곱고 인사 예절도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듯이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 민철이가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왔네. 어서 와요.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일단 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게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이 집 정말 넓고 좋네요. 몇 평이에요? 수정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첫 만남에 집 평수를 묻다니. 좀 이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같이 밥을 먹는데 수정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집 안을 살펴봤어요. 안방 쪽을 힐끗 보더니 베란다 쪽도 보고 심지어 현관 쪽 신발장까지 보더군요. 마치 집을 사려는 사람처럼 구석구석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정이가 돌아간 후 민철이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민철아, 수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철이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엄마, 뭐가 문제야? 수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급작스럽게. 엄마는 맨날 그래. 내가 뭘 해도 반대만 해.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는데 왜 또 그러는 거야? 민철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민철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철아,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성급하다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42살이야, 엄마. 언제까지 혼자 살라고?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철이와 저는 계속 신경전을 벌였어요. 민철이는 수정이 이야기만 나오면 버럭 화를 냈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철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나 수정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뭐라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1년 넘게 만났어.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만났다고? 그럼 왜 이제서야 소개하는 거죠?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1년이나 사귀면서. 엄마가 반대할 줄 알았으니까. 민철이의 대답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처음부터 제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철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그 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하잖아. 뭘 더 알아봐? 나는 수정이가 좋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의 집안도 알아봐야 하고 하는 일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하고. 엄마, 지금이 조선시대야?
집안 따지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민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저도 화가 났습니다. 조선시대든 뭐든 상관없어. 엄마 눈에는 그 애가 믿음직하지 않아. 왜 믿음직하지 않아? 이유를 말해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집값부터 물어보고 계속 이것저것 체크하고 마치 집을 사러 온 사람 같았다고. 그게 뭐가 이상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다 그렇지 않아. 예의라는 게 있어.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말다툼을 했어요. 민철이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수정이를 본다고 했고, 저는 민철이가 눈이 멀어서 현실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철이가 수정이와 함께 와서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작은 결혼식으로 할 예정이고.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이유를 말해봐. 이유가 뭐가 필요해? 엄마가 싫다고 하는데. 엄마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 내 인생이야. 그때 수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수정이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것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도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급작스럽다는 거야. 하지만 민철 오빠는 이미 42살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수정이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나쁜 어머니인 것처럼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민철아, 엄마 말 들어. 조금만 더 생각해봐. 엄마, 그만해. 나는 수정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민철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거실에 손바닥 소리가 울렸어요. 민철이는 뺨을 만지며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뭘 했는지 몰랐어요. 살면서 민철이를 때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처받은 표정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철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됐어. 이제 됐어. 민철이가 수정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엄마, 나는 수정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앞으로 엄마 집에는 안 올 거야. 민철아. 제가 불렀지만 민철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정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겼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민철이는 집을 나갔고 정말로 2년 반 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해봤지만 민철이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없이 후회했어요. 왜 그때 손을 올렸을까? 조금만 더 참고 설득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었어요. 그런 민철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도망자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3년 전 그 불안한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이라는 여자가 정말 불행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철이는 정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제가 차려준 밥 한 끼 먹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일과였습니다. 마치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 민철이는 집에 오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특히 스포츠 뉴스나 야구 중계 같은 걸 보면서 혼자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끔 작은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전화 소리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집 전화가 울리기만 하면 민철이 방문이 살짝 열리면서 제 목소리를 엿듣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한참 있다가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마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주문한 쌀이 들어왔다는 연락이었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끊었는데 민철이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누구 전화였어? 마트에서 쌀 들어왔다고. 그제야 민철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전화를 피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철이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갔어요. 평소처럼 빨래감을 정리하다가 민철이가 어제 입었던 회색 티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만져져서 꺼내봤더니 접힌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영수증이나 메모 같은 거겠거니 했는데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대출 서류였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제 이름 박복순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주소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보물 걸란에는 서초구 서초동 한일아파트 2동 101호 전용 면적 84.52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대출 금액이었습니다. 4억 원. 그리고 연이율 24%라는 숫자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월 상환액은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4억 원을 빌렸다고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저는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대출을 받으러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제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글씨체가 평소 제 글씨와 달랐습니다. 저는 원래 글씨를 조금 흘려 쓰는 편인데 서류의 서명은 너무 또박또박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따라 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있던 곳에 넣어뒀어요. 일단 민철이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민철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민철이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 먹을 때도 말없이 후다닥 먹고는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억 원이라는 큰 돈이 제 이름으로 빌려져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이율 24%면 1년에 이자만 8,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7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연금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담보가 이 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잃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남편 정수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살았던 이 집을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을 말이에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민철이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민철이가 숟가락을 든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빨래하다가 내 주머니에서 종이가 나왔더라. 그 순간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저를 떨어뜨릴 뻔하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민철아, 엄마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가 왜 내 주머니에 있는 거야?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민철이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 되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억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뭔 일이야? 엄마는 대출 받은 적 없어. 엄마, 미안해. 나중에 설명할게. 민철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설명해. 나중은 없어. 엄마 이름으로 4억 원을 빌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당장 말해. 민철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평소 온순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민철이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랬어. 민철이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엄마, 일단 앉아. 처음부터 다 얘기할게. 민철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야 민철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숨어 지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런 민철이가 측은하다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미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민철이는 한참 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췄습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어차피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제대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처음엔 정말 작은 돈이었어.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작년 봄에 수정이가 투자 이야기를 했어. 수정이 오빠가 하는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거든. 처음에는 500만 원만 투자했어.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오빠 이야기가 나오니 3년 전 그 불안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정말 돈이 들어왔어. 5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거든. 수정이가 오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어. 민철이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흥분이 느껴졌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2천만 원을 투자했어. 내가 가진 적금을 모두 깨서 말이야. 그것도 한 달 반 만에 3,5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어. 제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런 높은 수익률이 가능할 리 없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민철이는 완전히 현혹된 것 같았어요. 수정이가 그러더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더 큰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집도 사고 차도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민철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어질 이야기가 뻔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이 필요했어.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론 한계가 있잖아. 그때 수정이 오빠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 무슨 방법?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담보대출이야. 집을 담보로 하면 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내 이름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이름을 쓴 거야?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정이가 그러더라고. 어차피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엄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간다고 했어. 그래서 내 도장을 어떻게 했는데? 그건 수정이 오빠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저는 이제 상황이 그려졌어요. 수정이와 그 오빠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제 인감도장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거겠죠. 그래서 4억 원을 빌렸다는 거야? 응. 그런데 엄마,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 한 달 만에 5억 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민철이의 목소리에 다시 희망이 섞여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이 오빠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 수정이도 이상하다고 했어.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민철이가 말을 멈췄어요.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뭔데? 한 달 전에 뭐가 있었는데? 사기였어, 엄마. 전부 다 사기였어. 민철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수정이 오빠는 원래 사기꾼이었어. 투자금은 전부 다른 곳에 써버렸고 우리한테 준 수익금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이었어. 한마디로 다단계 사기였던 거야.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 4억 원은? 갚아야 해, 엄마. 그런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 수정이도 이제 연락이 안 돼. 대출해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하고 있어. 민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대출해준 사람들? 은행이 아니야, 엄마. 사채업자들이야. 수정이 오빠가 연결해준 사람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은행 대출도 아니고 사채라니. 연이율 24%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너를 찾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집에 못 있겠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엄마한테 왔어. 민철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럼 수정이는? 수정이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 아마 오빠랑 같이 도망간 것 같아. 저는 이제야 전체 그림이 그려졌어요. 수정이와 그 오빠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민철이를 속인 거였습니다. 결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민철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정이랑 살던 집은? 전세였는데. 전세금도 다 없어졌어. 지금은 거기서도 쫓겨났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을 줄 몰랐거든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아내마저 잃었으니.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철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민철아, 너는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가 4억 원을 어떻게 갚으라고? 그것도 사채를? 이자만 한 달에 700만 원인데. 엄마 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하라고? 엄마, 나도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 일자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무슨 방법을 찾는다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결국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받게 생긴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야, 민철아. 이건 사기야. 조직적인 사기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이 집까지 잃을 수도 있었어요. 민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민철이와 그 충격적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4억 원이라는 큰 빚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이율 24%면 한 달에 7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제 연금으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민철이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화장실 다녀오고 제가 차려준 밥 한 끼 먹고는 다시 들어가는 게 전부였어요. 전화벨 소리에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발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일요일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최영숙 선생님이었어요. 최 선생님은 저와 같은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3살 많은 74살이지만 정년 퇴임 후에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판단력이 뛰어나세요. 특히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도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을 주로 맡으셨을 정도예요. 오후 3시쯤 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숙 언니, 저 복순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복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최 선생님은 역시 예리하셨어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셨거든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 집으로 와. 남편은 바둑 모임 가서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자. 1시간 후 저는 최 선생님 댁에 갔어요. 최 선생님은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해봐. 무슨 일인지.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3년 전 민철이의 결혼부터 2년 반 동안의 연락 단절, 그리고 며칠 전 갑작스러운 귀가와 오늘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최 선생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최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복순아,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건 조직적인 사기야. 완전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기 행각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민철이가 가지고 있던 그 서류들 다시 봤어? 네,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최 선생님은 안경을 쓰시고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 대출 서류에 나온 업체 이름이 수상해. A1 파이낸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본 적 없는 회사야. 사채업자라고 하던데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서류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채는 보통 조직적으로 운영돼. 단순한 개인 사채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최 선생님은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영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급한 상담건이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통화를 마치신 후 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 학부모였던 분인데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이런 사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다고 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1시간 후 김 변호사님이 최 선생님 댁에 와주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네요. 며느리와 그 오빠가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 사진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 대출업체가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도 조사해야 하고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법무사 사무실에 부탁하면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요. 김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며느리와 그 오빠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찰서에 신고된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기 전담 수사관이 있거든요. 이름만 알면 전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니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 정말 사기라면 제가 진 빚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가 위조된 거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하지만 그걸 증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불안했지만 그래도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이틀 후 수요일 최 선생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녔어요. 먼저 구청에 가서 제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지난해 10월에 제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3통이나 발급되어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정말 본인이 발급받은 거 맞아요? 구청 직원이 물어봤지만 저는 그날 집에서 나간 적도 없었어요. 누군가 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발급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A1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조회해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였고 대표자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정민. 혹시 이 사람이 수정이 오빠인가? 최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민철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철이를 불렀어요. 민철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수정이 오빠 이름이 뭐야? 민철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정민이야. 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정민이 바로 사기의 주범이라는 걸 말이에요. 목요일에는 김 변호사님이 연결해 주신 경찰서 수사관을 만났어요. 이정민이라는 이름으로 조회해 본 결과 그는 지난 5년간 3번이나 사기 혐의로 신고당한 전과자였어요. 부동산 투자 사기, 다단계 사기, 결혼 사기까지 완전히 사기 전문가였던 거죠. 아줌마, 이 사람은 상당히 교묘한 사기꾼이에요. 가족을 이용한 사기를 주로 저지르거든요. 수사관이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최 선생님과 긴 통화를 했어요. 복순아, 이제 확실해졌어. 내가 당한 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서 수사관 말이 맞아.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 그런데 그러려면 최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려면 내가 직접 연기를 해야 해. 그 사기꾼들을 유인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른한 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직 그들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 그럼 돈이 있는 척하면서 그들을 유인하는 거지. 그들이 욕심을 내서 더 큰 사기를 치려고 할 때 현장을 잡는 거야. 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서우면서도 화가 났어요.
저를 이렇게 속인 그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영숙 언니, 저 해볼게요. 정말? 네. 제대로 혼내줘야죠. 지금부터 이 판은 제가 주도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들이 감히 71살 노인을 우습게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저는 민철이를 불렀어요.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거든요. 어제 최 선생님과 김 변호사님과 함께 세운 작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말할 게 있어. 민철이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수정이한테 연락할 수 있어? 민철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갑자기 수정이 얘기를 연락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민철이도 그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도 문자는 확인할 거야. 그럼 수정이한테 문자 보내. 뭐라고? 엄마가 돈을 좀 만들었다고 해. 민철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무슨 돈? 묻지 말고 그냥 해.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서 목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고 하고 수정이가 알려준 그 투자 이야기 다시 들어보고 싶다고 해. 민철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말대로 따라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10분쯤 지났을 때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철이가 전화를 받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수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민철이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아직도 수정이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가 갑자기 내가 전에 말한 투자 이야기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셔. 한참 통화를 한 후 민철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수정이가 내일 온다고 해. 오빠랑 같이. 바로 그거였어요. 돈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 알았어.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저는 최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언니, 내일 그 사람들이 와요. 그래, 그럼 준비해야겠네. 녹음기는 준비했고, 김 변호사님이 빌려주신 초소형 녹음기가 있었어요. 옷에 클립으로 고정하면 상대방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에도 연락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내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위험하면 바로 신호해. 일요일 오후 2시 정말로 수정이가 왔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정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정이가 예전과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이분이 오빠시죠? 네, 제 오빠 정민이에요. 이정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항상 민철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모든 사기의 배우였다니. 겉보기에는 정말 점잖고 신사적으로 보였어요. 앉으세요. 차 끓여올게요. 저는 부엌에 가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어보니 이정민이 민철이에게 그동안 연락이 안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철아. 그동안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연락을 못했어.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차를 가져와서 앉자 이정민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민철이한테 들으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데 어떤 투자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서요. 아, 저희가 하는 건 부동산 관련 투자예요.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나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개발이 확정되면 매도하는 방식이죠.
이정민의 설명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만약 제가 미리 알지 못했다면 속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1년에 40에서 50% 정도요.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저희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니까 지금까지 손실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이런 좋은 투자를 권하시는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이정민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민철이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고 항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 1억 원부터 가능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그 정도 준비가 되세요? 수정이가 끼어들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1억 원은 좀 부담스럽고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5천만 원도 충분해요. 어머님, 이정민이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역시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준비하시게요? 수정이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자 이정민과 수정이가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혹시 대출 절차가 복잡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정민이 제안했어요. 어떻게요? 저희가 아는 대출업체가 있거든요. 절차도 간단하고 금리도 저렴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저를 다시 속이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다음 주 안에 가능하시면. 다음 주요? 그럼 너무 급한데. 제가 망설이는 척하자 수정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 놓치시면 언제 또 이런 투자처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대출부터 받으시고 투자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정민이 말했어요. 대출만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일단 대출부터 받게 해서 돈을 빼낼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월 2% 정도면 돼요. 은행보다 조금 높지만 절차가 간단하거든요. 월 2%라고 하면 연이율로는 24%였어요. 완전히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쳐요. 내일이라도 서류부터 준비하시죠. 수정이가 계속 재촉했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가 정말 안전한 거죠? 혹시 사기는 아니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정민과 수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요즘 투자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저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정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감정이 격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도 있나요? 회사 등록증이나. 물론이죠. 모든 서류 다 있어요. 이정민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를 믿으세요. 민철이를 위해서라도 나쁜 일 할 리 없잖아요. 수정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역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자 이정민과 수정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런 투자처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이정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대화를 녹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내일 꼭 만나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최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언니, 다 끝났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고생했어, 복순아. 내일은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오후 이정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만나서 계약 진행하시죠. 제가 좋은 장소 알아봤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에 조용한 한정식집이 있어요. 거기 개별룸이 있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최 선생님께 바로 전화했어요. 경찰서에도 연락해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오후 5시 저는 강남역 근처의 상골정이라는 한정식집에 갔어요. 이정민이 미리 예약해 놓은 3층 룸은 정말 조용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기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죠. 이정민과 수정이는 이미 와 있었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어머님, 이쪽은 대출 관련 일을 담당하시는 박 이사님이에요. 키가 작고 퉁퉁한 50대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에 상처 자국도 있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전형적인 사채업자 출신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준혁입니다. 박 이사라는 사람이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탁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오늘 모든 서류 준비해 왔어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진행 가능해요. 이정민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박준혁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해요, 어머니. 일단 어머니 명의로 5천만 원 대출받고 그 돈을 저희 투자회사 계좌로 입금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후에 원금의 수익금 더해서 7천만 원 드려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돈만 받고 잠적할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수정이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투자가 실패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보장해드려요. 이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보장서 같은 것도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박준혁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수익 보장서예요. 여기에도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두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허점이 많았습니다. 회사 도장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샘플 같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 A1 파이낸셜은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저희 계열사예요. 대출 전문 회사죠.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이정민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줬는데 김 변호사님이 미리 조회해 본 것과 동일했어요. 페이퍼 컴퍼니였죠. 그때 박준혁이 갑자기 성격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너무 자세히 물어보시네요. 혹시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노인이다 보니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런 일로 수십 명한테 돈을 벌어줬거든요. 수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민철 오빠도 예전에 이 투자로 큰 돈 벌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민철이가 전에 받았던 그 투자 수익금은 정말 투자로 번 돈이었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은 투자금으로 민철이한테 수익금을 준 건 아닌가요? 완전히 핵심을 찌른 질문이었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수정이가 이정민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이정민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할머니 하나 속이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박준혁도 비웃듯 말했어요. 맞아요. 저 할망구 하나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어차피 나이 먹은 사람들은 판단력도 떨어지고 수정이까지 가세했어요. 어머님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냥 저희한테 돈 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룸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5명의 경찰관이 순식간에 룸 안을 장악했어요. 이정민과 박준혁, 수정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정민이 소리쳤어요. 이정민, 박준혁, 이수정.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신고하신 거죠? 수정이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네, 맞아요. 당신들이 제 아들을 이용해서 아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나까지도 속이려고 했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방금 당신들이 한 말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할망구 하나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했죠? 박준혁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함정수사야. 불법이라고. 함정수사가 아니에요. 신고자의 협조를 받은 정당한 수사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수정이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어머님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냥 투자 제안한 것뿐인데. 투자 제안요? 제 명의로 사채를 받아서 사기 치려고 한 게 투자 제안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결혼까지 해가면서 가족을 이용한 당신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응징이 시작된 거였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녹음 내용과 오늘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로 충분히 기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철이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철이는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민철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새로 시작하자. 저는 민철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많이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정민과 박준혁, 수정이는 모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정민은 상습 사기범으로 실형이 확정되었고 수정이도 공범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4억 원 대출도 서류 위조가 확실히 입증되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덕분에 법적인 문제는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민철이는 수정이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엄마, 내가 작은 회사지만 격리 일자리를 구했어. 어느 날 민철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잘 됐구나.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시 시작해 볼게. 민철이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표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 아파트를 정리하고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곳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이사하실 거예요? 민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민철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함께 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철이도 독립적인 생활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철아, 너는 내 새로운 삶을 살아봐.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살아볼게. 하지만 엄마 혼자서 괜찮아. 엄마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번 일로 엄마도 많이 강해졌어. 민철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그때 그 사기꾼들을 혼내주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사할 곳은 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15평 정도의 작은 집이지만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작은 산이 보였고 근처에는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민철이가 도움을 주러 왔어요. 엄마, 부엌 선반 설치해 드릴게. 민철이가 공구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새 집은 모든 게 새로 설치해야 해서 민철이 도움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 됐어요. 부엌에 가보니 작은 선반이 달려 있었는데 조금 기울어져 있었어요. 민철아, 기울었잖아. 제가 지적하자 민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일부러예요. 일부러? 왜?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민철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완벽하게 똑바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고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 역할은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 같아요. 민철이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같은 한심한 아들을. 그리고 저를 속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잖아요. 민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민철아,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고, 네, 엄마.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견뎌내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어.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속지 말고 살아야 해. 세상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네, 명심할게요. 그날 저녁 민철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나눴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응, 조심히 가. 민철이를 배웅하고 혼자 앉아 기울어진 선반을 바라봤어요. 정말 민철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제 역할은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죠.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보였어요. 서초동과는 다른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이른한 살의 나이에 이런 변화를 겪게 될 줄 몰랐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 선생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복순아, 새 집은 어때? 조만간 놀러 갈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민철이가 입을 목도리를 뜨기로 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따뜻한 목도리 하나쯤은 있어야죠. 뜨개질 바늘이 털실을 따라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렸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았습니다. 큰 사건을 겪고 나니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른한 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약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잖아요.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요. 뜨개질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하나의 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믿고 의지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할 때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 그렇게 조용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